지난 시간에 이어 호모데우스 제2부 호모사피엔스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다. 늑대나 침팬지 같은 동물들은 이중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한편으로는 나무, 바위, 강처럼 외부의 객관적 실제들을 알아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 즐거움, 욕망 같은 내부의 주관적 경험들을 알아차린다. 반면 사피엔스들은 삼중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사피엔스들의 세계는 나무와 강, 두려움과 욕망 외에 돈, 신, 국가, 기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포함한다. 인간 개인의 기본 능력은 석기시대 이래로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야기의 그물은 힘을 급속도로 키워 역사를 석기시대에서 실리콘시대로 떠밀었다. 이 모든 과정은 약 7만 년 전 인지혁명과 함께 사피엔스들이 자신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뒤로 6만 년 동안 사피엔스들은 많은 이야기의 그물을 엮었으나 작고 지역적인 규모에 머물렀다. 그 후 약 12,000년 전 시작된 농업혁명은 상호 주관적 연결망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적 기초를 제공했다. 농경 덕분에 조밀한 도시에 사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과 훈련된 군대에 소속된 수천 명을 먹이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상호 주관적 그물은 새로운 장애물에 부딪혔다. 초창기 농부들은 집단의 신화를 보존하고 대규모 협력을 조직하기 위해 인간 뇌의 데이터 처리 능력에 의지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약 5,000년 전 수메르인들이 문자와 돈을 발명했을 때 이 장애물은 마침내 사라졌다. 문자와 돈 덕분에 수십만 명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복잡한 관료제를 조직하고 거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 이야기는 인간 뇌의 한정된 용량에 의존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한 이야기는 지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문자가 생기고부터 인간은 무척이나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인간의 뇌가 아니라 돌판과 파피루스에 저장되었다. 이렇듯 문자는 인간이 마치 알고리즘을 짜듯 사회 전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자 사회에서 사람들은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있어서 각 개인들은 거대한 알고리즘의 한 단계일 뿐이며 알고리즘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바로 이것이 관료제의 본질이다. 오늘날 병원, 군대, 교도소, 학교, 기업은 모두 이러한 알고리즘식 체계에서 운영된다. 상상의 실체가 뭔가를 건설하고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미국이 최초의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파라오가 저수지를 건설하고 운하를 팠다고 말하면 왜 안 되는가? 그리고 신, 국가, 기업 같은 상상의 실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인간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상상의 실체의 관점에서 성공을 평가한다. 국가는 국익을 높이면 성공이고 기업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다. 그러므로 인간 네트워크의 역사를 검토할 때는 이따금 멈춰서 실제하는 실체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어떤 실체가 실제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아주 간단하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된다. 제우스 사원을 불태워도 제우스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은행이 파산해도 은행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해도 그 나라가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 고통은 단지 은유이다. 반면 병사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면 그는 실제로 고통을 느낀다. 전쟁의 원인은 허구이지만 고통은 100% 실제한다. 우리가 허구와 실제를 구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허구는 꼭 필요하다. 돈, 국가, 기업 같은 허구적 실체에 대한 널리 통용되는 이야기가 없다면 복잡한 인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이야기가 목표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업을 위해 많은 돈을 벌려고 또는 국익을 보호하려고 전쟁을 시작한다. 기업, 돈, 국가는 우리의 상상에만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라고 그것들을 발명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는가? 이야기는 인간 사회의 토대이며 기둥이다.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신국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힘을 길러 객관적 실제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 매우 다르다. 이집트 파라오와 중국 황제들은 수천 년 동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역병, 전쟁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근대 사회는 몇백 년 만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은 우리가 상호주관적 신화를 버리고 객관적인 과학 지식을 선택한 덕분이 아닌가? 근대 과학은 확실히 게임의 룰을 바꾸었지만 그렇다고 신화를 사실로 대체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컴퓨터와 생명공학 덕분에 허구와 실제의 차이가 모호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허구에 맞게 실제를 바꿀 것이다. 그러면 과학과 종교는 어떤 관계일까? 과학과 종교를 둘러싼 오해의 대부분은 종교를 잘못 정의한 데서 기인한다. 종교를 창조한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고 종교를 규정하는 것은 신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기능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신자들은 자기 종교만이 진정한 종교라고 확신한다. 종교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규모 협력을 조직하는 도구라고 말한다면 종교를 영성으로 가는 최고의 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종교와 과학 사이의 간극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좁듯이 종교와 영성 사이의 간극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다. 종교가 계약인 반면 영성은 여행이다. 영적 여행. 그것은 한쪽은 선하고 한쪽은 악한 두 신의 존재를 믿는 고대 이원론적 종교의 유산이다. 물질 세계의 악한 육신에 갇힌 영적 세계의 선한 영혼.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원론은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의 족쇄를 끊고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하라고 가르친다. 일상 세계의 관습과 계약을 의심하고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용감하게 떠나는 모든 여행을 우리가 영적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이원론의 유산 때문이다. 이런 여행이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종교가 세속적 질서를 굳건히 하려는 시도인 반면 영성은 그런 질서에서 도망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영성은 종교에게 위협이다. 다시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검토해보자.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쪽에서는 과학과 종교가 앙숙이고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미신 사이에 목숨 건 투쟁이 근대사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물론 일부 과학적 발견들이 종교적 교율을 뿌리째 뒤흔든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과학이 잘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과학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서는 과학과 종교는 완전히 별개의 세계라고 말한다. 과학은 사실을 연구하고 종교는 가치에 대해 말하면 되지 둘이 만날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타당한 것처럼 들리지만 종교를 오해한 것이다. 실제로 과학은 사실만을 다루지만 종교는 윤리적 판단만을 다루지 않는다. 종교가 사실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실용적 지침을 제공할 수 없고 이 지점에서 과학과 충돌할 수 있다. 근대사를 과학과 종교 사이의 투쟁으로 그리는 것은 관례처럼 되어 있다. 이론상으로 과학과 종교는 둘 다 다른 무엇보다 진리에 관심을 두지만 각기 다른 진리를 지지하므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종교는 다른 무엇보다 질서에 관심이 있다. 종교의 목표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과학은 다른 무엇보다 힘에 관심이 있다. 과학의 목표는 연구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전쟁을 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힘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적인 제도로서 과학과 종교는 진리보다 질서와 힘을 우선시한다. 그러므로 이 둘은 의외로 잘 어울리는 짝이다. 근대 이후의 사회는 인본주의 교회를 믿고 그 교회의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과학을 이용한다. 그럼 근대에 맺어진 과학과 인본주의 사이의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실 근대는 놀랍도록 간단한 계약이다. 계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이다. 즉, 인간은 힘을 가지는 대가로 의미를 포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근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문화는
인간이 우주적 규모의 장대한 계획 안에서 한 역할을 맡는다고 믿었다. 그 계획은 전능한 신 또는 영구 불변의 자연 법칙이 짠 것이므로 인류가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없었다. 전 근대 사람들은 힘을 포기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삶이 의미를 얻는다고 믿었다.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적통의 왕을 지지하고 아침에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전쟁, 역병, 가뭄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했다. 우리 모두는 신 또는 자연 법칙이 짜놓은 장대한 우주극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어. 우리가 그 각본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모든 일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일어난다는 것은 믿어도 돼. 그러니 전쟁, 역병, 가뭄이 일어난다 해도 결국에는 좋은 일일 거야. 그런데 근대 이후의 문화는 그런 장대한 우주적 계획 따위는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전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요악이 아니며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죽음 뒤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은 없으며 우리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기만 한다면 지금 이곳에 낙원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연구에 투자한다면 과학적 돌파구가 열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고 경제가 성장하면 연구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다. 언젠가 우리의 지식이 어마어마해지고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 우리는 영원한 젊음의 묘약과 진정한 행복의 묘약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약물을 정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를 막을 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견지에서 보면 근대 이후의 삶은 의미가 사라져버린 우주 안에서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힘을 계속 추구하게 하는 동력은 과학의 진보와 경제의 성장의 동맹이다. 저 세상의 파일을 약속하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자본주의는 지상의 기적을 약속한다. 기아와 역병을 극복한 공의 대부분은 성장을 신봉하는 자본주의에 돌아가야 한다. 자본주의는 경제를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상황으로 보게 함으로써 세계 화합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런데 경제는 실제로 영원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무한 성장을 확보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소진되지 않는 자원 창고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과학이 근대 세계에 그 해법을 제공했다. 여우의 세계에서는 여우들이 더 많은 토끼를 생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의 경제는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가 새로운 재료와 에너지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크기가 고정된 파이로 보는 전통적인 세계관은 이 세계에는 오직 두 종류의 자원만 존재한다고 본다. 바로 원재료와 에너지이다. 하지만 실은 세 종류의 자원이 존재한다. 원재료, 에너지, 그리고 지식이다. 원재료와 에너지는 고갈되지만 지식은 성장하는 자원이다. 사용하면 할수록 늘어난다. 실제로 당신이 지식의 총량을 늘리면 그 지식은 당신에게 더 많은 원자료와 에너지를 준다. 그러나 현 시점에 현대 경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생태계 붕괴라는 인과응보이다. 과학의 진보도 경제 성장도 부서지기 쉬운 생물권 내에서 일어나므로 과학과 경제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그 충격파로 생태계가 불안정해진다. 생태계 붕괴는 경제 파탄, 정치 불안, 삶의 척도 하락을 초래해 결국 인간 문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진보와 성장의 속도를 늦추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성장 신조는 이러한 사고에 단호히 반대한다. 오히려 더 빨리 뛰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과학의 발전이 생태계 안정을 깨트리고 인류를 위협한다면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오존층이 줄어 피부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면 더 나은 자외선 차단제와 더 나은 암 치료제를 발명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생태적 파국을 맞지 않고 경제의 성장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은 위안이 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종이 사라지고 인간 역시 숱한 경제 위기와 생태적 재난을 맞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헤쳐왔다. 그러나 생태계의 파국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계급마다 다를 것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훨씬 더 고통을 당한다.
게다가 경제가 정체될 경우에도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이들이 그들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경제가 성장할 때에만 개선된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현재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미래의 생태적 위협을 줄이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대 세계는 성장을 지구의 가치로 떠받들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든 희생과 위험을 감수한다. 개인들에게는 소득과 삶의 척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세뇌한다. 어제의 사치는 오늘의 필수품이 된다. 전에는 방 3칸짜리 아파트와 자동차 1대, 그리고 데스크톱 컴퓨터 1대로 잘 살 수 있었다. 지금은 방 5칸짜리 집과 2대의 자동차, 아이팟, 태블릿 PC, 스마트폰이 세트로 필요하다. 수천 년 동안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억제해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파이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던 때에는 사회 화합을 위해 그 욕망을 제어해야 했다. 욕심은 나쁜 것이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세계가 거꾸로 뒤집혔다. 이제 탐욕은 성장의 원동력이므로 선한 힘이라는 확신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더 많이 원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탐욕을 억제하던 오래된 규율들을 없애버렸다. 이렇듯 근대 계약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힘을 약속했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졌다. 그렇다면 그 대가는 뭘까? 앞서 우리는 근대의 계약은 우리가 힘을 얻는 대가로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요구를 따랐다면 아마 우리는 윤리, 미학, 동정이 없는 암흑 세계에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할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협력적이다.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근대 사회를 붕괴에서 구했을까? 인류를 구원한 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 아니라 새롭게 떠오른 혁명적 종교인 인본주의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대 계약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장대적 우주적 계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힘을 제공한다. 하지만 의미 없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떠오른 인본주의란 어떤 것일까? 인본주의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혁명적인 새 교리이다. 이 인본주의는 인류를 숭배하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서 신이 맡던 역할, 불교와 도교에서 자연법이 맡은 역할을 인류에게 요구한다. 과거에는 장대한 우주적 계획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인본주의는 역할을 뒤집어 인간의 경험이 우주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한다. 무의미한 세계를 위해 의미를 창조해라. 이것이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내린 제1계명이다. 결과 인류는 신에 대한 믿음을 잃고 인류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인본주의는 우리가 의미의 최종 원천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최고의 권위라고 설파해왔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자신에게 충실해라. 자신을 믿어라.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라.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것을 해라. 장작 루소는 그의 소설 에밀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놓았다. 따라서 현대 여성은 혼의 정사를 이해할 때 신부나 오래된 책의 심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다. 그래도 분명치 않으면 심리치료사를 찾아가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심리치료사는 선악을 정의하는 성스러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당신은 사악한 여자요 라고 호통칠 확률이 매우 낮다. 대단해요. 아주 잘했어요 라고 말할 가능성도 똑같이 낮다. 그 여성이 무슨 행동을 했고 뭐라고 말하든 그 심리치료사는 자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을 것이다. 자, 그래서 당신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감정만이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 현대의 예술가들도 신의 지시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인다. 중세에는 예술을 지배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있었다. 인간의 미적 감각은 초인의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작곡가가 아름다운 선율을 써내면 사람들은 펜을 칭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작곡가를 칭찬하지 않았다. 펜은 인간의 손가락에 쥐어져 그 손가락의 지시를 따를 뿐이고 인간의 손가락은 다시 신의 손에 쥐어져 그 지시를 따를 뿐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더 귀를 기울인다. 윤리학에서 인본주의의 모토는 좋게 느껴지면 해라이다. 정치학에서 인본주의는 유권자가 가장 잘 안다고 가르친다. 미학에서 인본주의는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의미와 권위의 원천이 하늘에서 인간의 감정으로 옮겨오면서 우주 전체의 성질이 변했다. 신, 뮤즈, 요정, 악귀들로 바글거리던 외부 우주는 텅 빈 공간이 되었다. 반면 지금까지는 날것의 감정들을 처박아 두던 별 볼 일 없는 공간이던 내부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풍부해졌다. 천사와 악마는 세상의 숲과 사막을 떠도는 실제 않은 실체에서 우리 심리 안의 내적 힘으로 탈바꿈했다. 천국과 지옥도 구름이 어딘가에 있고 화산 및 어딘가에 있는 실제 장소에서 마음의 내적 상태로 해석이 달라졌다. 우리는 가슴 안에 분노와 증오가 불붙을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적을 용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눌 때마다 천상의 기쁨을 누린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하고 싶어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권위의 다른 모든 원천들과 마찬가지로 감정에도 나름의 단점들이 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진정한 내적 자아는 단 하나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그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침묵하는 목소리 또는 상충하는 목소리들의 불협화음과 맞닥뜨리기 일쑤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본주의는 권위의 새로운 원천과 그 권위를 이용해 진정한 지식을 얻는 새로운 방법을 공표했다. 그것은 지식이란 성경 곱하기 논리였다. 어떤 중요한 질문의 답을 알고 싶으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자신의 논리로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했을 것이다. 과학혁명은 지식에 대한 사뭇 다른 공식을 제안했다. 그것은 지식은 경험적 데이터 곱하기 수학이다. 어떤 질문의 답을 알고 싶으면 그 질문과 관련된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 그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 제안한 지식의 공식은 천문학, 물리학, 의학, 그 밖에 여러 학문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공식에는 큰 결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가치와 의미에 관한 질문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와 어떤 수학적 마법으로도 살인이 잘못임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그런 가치 판단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여기에 대안을 제시했다.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얻으면서 윤리적 지식을 획득하는 새로운 공식이 등장한 것이다. 바로 지식이란 경험 곱하기 감수성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윤리적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한다면 내면의 경험을 꺼내 예리한 감수성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경험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 경험은 세 가지 주요 성분인 감각, 감정, 생각으로 이루어진 주관적 현상이다. 특정 순간의 내 경험은 내가 감각하는 모든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 내 마음속에 떠오른 모든 생각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감수성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뜻한다. 첫째는 감각, 감정, 생각에 주목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 감각, 감정, 생각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과 감수성은 끝없는 고리로 이어져 서로를 강화한다. 감수성 없이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없고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감수성을 개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본주의가 마치 하나의 일관된 세계관인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그리스도교와 불교 같은 모든 성공한 종교와 같은 길을 걸었다. 인본주의 역시 확산되고 진화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여러 분파로 쪼개졌다. 모든 인본주의 분파가 인간의 경험을 권위와 의미의 최고 원천으로 치지만 각 분파들은 인간 경험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인본주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정통파는 인간은 저마다 독자적인 내적 목소리와 재생 불가능한 일련의 경험을 소유하는 유일무이한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치든 경제든 예술이든 국익이나 종교적 교의보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훨씬 큰 무게를 두어야 한다. 두 번째는 수많은 사회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을 아우르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관심의 초점을 다른 사람의 경험보다 자신의 감정에 둔다고 비난한다.
인간 경험이 모든 의미의 원천인 것은 맞지만 세계에는 수십억 명이 살고 있고 그들도 나만큼 가치가 있다. 자유주의가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독자성과 내 나라의 독자성을 강조한다면 사회주의는 나와 내 감정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타인들이 어떻게 느끼고 내 행동이 그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치에서는 정당이 가장 잘 알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노조가 항상 옳다. 권위와 의미는 여전히 경험에서 나오지만 그럼에도 개인들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당과 노조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로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충돌하는 인간 경험의 문제에 대해 다른 해법을 갖고 있다. 다인주의 진화론이라는 굳건한 토대에 뿌리내리고 있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갈등은 한탄할 일이 아니라 박수칠 일이라고 주장한다. 갈등은 자연 선택의 원재료로 진화를 추동한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고 따라서 인간의 경험들이 서로 충돌할 때는 최적자가 다른 모든 일을 누른다. 인류가 야생 늑대를 절멸시키고 가축화된 양들을 비정하게 착취할 권한이 있다면 같은 논리에 따라 우월한 인간은 열등한 인간을 억압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진화 논리를 따른다면 인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최적자가 되어 결국에는 초인간을 낳을 것이다. 초인간의 도래를 예고하는 우월한 인간들이란 정확히 누구일까?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을 남들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더 뛰어난 능력들이고 그런 능력들은 새로운 지식, 더 진보한 기술, 더 번영한 사회, 더 아름다운 예술로 나타난다.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의 경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술주정꾼의 경험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이들에게 전쟁은 약자를 절멸시키고 강하고 야심찬 자들에게 보상을 내리는 것이고 인생의 진실을 폭로하고 힘, 영광, 정복에 대한 의지를 일깨우는 것이다. 니체는 이런 생각을 전쟁은 인생의 학교이며 나를 죽이지 않는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아돌프 히틀러 역시 전쟁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자각했다. 전쟁 경험은 특히 히틀러에게 세계에 대한 진실을 깨우쳐 주었다. 세계는 자연 선택이라는 비정한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정글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법칙들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히틀러 같은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들은 특정 민족을 인류 진보의 엔진으로 간주했고 그런 민족들의 길을 막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 때려 눕히는 것을 넘어 절멸시켜야 마땅하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이는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극단적 형태를 대표하는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나치즘은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특정 인종 차별주의 이론들과 초강력 민족주의 감정이 결합해서 생겨난 산물이었다.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근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21세기 형성에는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1세기 초 진보의 열차는 호모사피엔스라 불리는 정거장을 떠나는 막차가 될 것이다. 좌석을 얻기 위해 당신은 21세기의 기술을 이해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생명공학과 컴퓨터 알고리즘의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주력 상품은 몸, 뇌, 마음이 될 것이고 몸과 뇌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 간의 격차보다 클 것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스스로 자문해보라.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발견, 발명, 창조가 무엇이었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항생제 같은 과학적 발견, 컴퓨터 같은 기술적 발명, 페미니즘 같은 사상적 창조를 포함해 후보 목록이 많아 고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20세기에 이슬람교와 그리스도 같은 전통 종교들이 이뤄낸 가장 영향력 있는 발견, 발명, 창조는 무엇인가? 이건 역시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고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21세기의 인간이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거라는 예측으로 시작했다. 인본주의가 인간의 생명, 감정, 욕망을 신성시한 지 오래되었음을 고려하면 인본주의의 문명이 앞으로 인간의 수명, 행복, 힘을 극대화하려 할 거라는 점은 불보듯 훤하다. 이 책의 3부에서는 인본주의의 이런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포스트 인본주의 기술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기술들이 인본주의의 근간을 흔들 거라고 주장한다. 만일 우주 전체가 인간 경험에 묶여 있는데 인간 경험이 슈퍼마켓의 다른 물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설계 가능한 제품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다음 시간 제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